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4%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95%,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현지 시간 20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드론을 격추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미군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WTI는 배럴당 5.4% 오른 56.6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5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과 같은 111.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컨퍼런스 보드는 선행지수는 연말 미국 성장률이 2% 부근으로 둔화할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수당 당대표 최종 후보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진행된 5차 투표에서 존슨 전 외무장관이 16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존슨은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며 2위를 차지한 헌트는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130선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약세 이어갔지만 FOMC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우리 시장의 금리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3조 원에 그치는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어제 시장 727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162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외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간밤에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연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에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어제 원달러 환율 14원 내린 1162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해드렸듯이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함께 외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아디다스가 세 줄 무늬 로고를 둘러싼 EU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애플이 폭스콘을 비롯한 중국 생산 시설의 15에서 30%를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번 주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분수령이 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저것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먼저 결정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한국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한국은행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늦죠. 그런 쪽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의 우려감 때문에 또 완화적인 흐름들을 나가고 있죠. 벌써 금리 인하를 시작한 쪽은 호주, 인도 같은 쪽이 눈에 띄는데 특히 이번에 22 유럽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근데 단서가 물가 전망이 개선되지 않은 면입니다. 그런 쪽의 변화와 함께 또 정책 금리 인하나 그 외에 완화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상당히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아닌 이제 유로화 쪽의 약세가 유도가 된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압박들, 즉 유럽이 지금까지 유로화 약세로 얻어간 게 얼마냐, 이건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대세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파월 제롬 의장을 자르느냐 마느냐까지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금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시장 기조 전반적으로는 약간 환율과 관련된 부분 쪽에 거의 다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달러와 약세가 가야 된다는 기반 하에 금리 인하를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심 관련된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 안 하고 액션 나오게 되면 변화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추적인 지표를 확인하면서 어떤 금리 인하에 동참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지표를 어떤 것을 확인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은 글로벌 경기를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기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마 가장 큰 핵심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FOMC 회의 연준에서도 약간 공을 행정부로 떠넘기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으로는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유보를 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연준의 목적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이 설립된 취지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글로벌 경기나 아니면 미국 경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연준은 정확하게는 물가와 그리고 고용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홈페이지 가면은 써 있죠. 연준의 블로그는 아니죠. 예, 연준의 홈페이지 가게 되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용, 특히 어떤 실업률은 거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물가 수준은 하향화가 우려된다. 지금 1.8%에서 1.5%까지 핵심 물가지수 쪽도 하향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2%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물가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 그렇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표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물가와 고용만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기조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 선제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먼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연준의 입장은 시장이 바라보는 것보단 좀 더 덜 비둘기파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 위원 17명 중에서도 거의 경론이 벌어졌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금리 인하 2회를 올해 해야 된다 7명, 금리 동결 8명,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도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아직 주된 의견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는 자산 관련된 유형 자산 쪽에는 약간 긍정적이겠죠. 근데 중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버블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중기적으로는 일단 우려감도 약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은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거기서 바닥권에 있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저금리 동안에 익숙해진 게 한 10년이 넘고요. 최근에 약간 살짝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저금리 때 충분히 느꼈던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과연 효과가 강하게 있을까라는 쪽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은 기조, 특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의 논리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되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버블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은 분명히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 번 더 주식시장이 강하게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동참은 하되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가장 주요 그래도 눈에 띄는 섹터 중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땐 성장도가 좋았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달 금리라든가 부채 비율 관련된 쪽에서 안고 성장만 바라보고 있는 성장주가 수혜가 높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배당주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배당을 높여주는 것보다도 금리 대비해서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섹터가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통계죠. 이번에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기조였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우려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FOMC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어제 14원 내린 1162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여기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1160원대도 이탈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원화 강세가 뚜렷해진다. 특히 5월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거 1200원대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한국 망하나?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빠르게 안정으로 찾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와 약세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5월달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매도 속으로 일관되고 있고, 거기다가 신흥지수 관련된 쪽에서 MSCI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관련된 쪽을 매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장 많이 안 좋았을 때가 5월달이 정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뚜렷하게 리스크가 개선되면서 나오는 추세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원화 강세도 한 몫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일단 1175원대가 이탈을 해야 그나마 어떤 시장이나 여러 가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1175원대를 본격적으로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는 한 단계 한숨을 돌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은 모든
각국의 글로벌 지표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리스크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이제 뚜렷하게 이어진다는 쪽으로는 일단 리스크가 한 단계 경감됐다라고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위험자산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주식해도 됩니다. 주식시장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또 한 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어둠을 안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시장의 단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참은 하되 일단 중기적으로는 리스크도 조금씩은 계속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중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안정 찾아가고 있다는 게 바로 리스크가 경감됐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리스크가 경감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 성수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행주들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투어는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유는 유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환율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이어지겠죠. 근데 앵커님 이번에 여름 휴가로 해외로 가시나요? 네, 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다녀왔는데요. 아, 빠르시군요. 네. 먼저 다녀오셨는데 왜 여행지 주가는 안 올라갈까요? 네, 거기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여행 가셨을 때 어디 패키지로 가셨나요? 자유여행으로 가셨나요? 네, 저는 홍콩으로 엄마와 함께 자유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해외여행 나갈 때 보통 이제 가서 국가가 해당 국가에 가서 뭐 이제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약간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이드가 인솔해가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쪽의 여행이 해외여행인 부분이라도 어떤 패키지 여행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몇 번 해외여행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별거 없네. 그러면 이제 패키지 여행보다 그냥 우리가 항공기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그리고 지도 보면서 몇 번 가봤으니까 다 알겠네. 그러면서 지도를 찾아서 가는 자유여행의 즐거움,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라는 즐거움이 더 커지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 수요는 감소하고요. 오히려 자유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지금 트렌드를 그대로 선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패키지 여행으로 수익성을 계속 찾아가던 이런 어떤 단체 여행은 아니죠. 그런 여행사의 입장적으로는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면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아무래도 내수 소비 심리가 강하지 않다는 측면도 여행 소비 심리라고 하는 쪽도 약간 그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이번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경계 심리도 좀 커지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데 먼저 무게를 두면서 여행주와 관련된 흐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6월달, 7월달이 그래도 해외여행 관련된, 그러니까 여행 성수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약률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6월달에 7%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7월달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여행사를 끼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중장부 논란이라든가 어떤 현지 여행사와의 어떤 갈등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인 이슈까지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겠죠. 가뜩이나 어떤 예약률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 쪽에서 이런 쪽은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행 관련된 큰 섹터에 대한 변화들도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여행사들, 여행주는 반드시 비중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종목 중에서 노란풍선이란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매급 여행사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모객을 하는데 이게 어떤 하나투어나 로드투어 같은 쪽과는 조금 다르게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여행 쪽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항공권과 어떻게 보면은 가서 이제 호텔 관련된 숙소 쪽만 한정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뛰어나게 만든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노랑풍선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이번에 환율 관련된 쪽의 변화와 성수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항공주 면세점 이쪽도 같이 확대시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최근 들어서 호텔신라가 약간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변화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먼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볼륨 자체는 호텔신라나 면세점 관련된 쪽은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직접적인 구매력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위안화 강세가 조금 더 변화 요인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나마 이제 좀 어려운 국면들을 탈피해 간다는 쪽으로 면세점주도 일단은 관심이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나오는 외화부채의 감소 효과 이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측면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객 쪽으로만 항공주는 어떤 수익성을 가져가지 않는다. 오히려 항공화물과 관련된 쪽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경기를 좀 더 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약간 반반의 시각인데 또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매각 이슈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단 한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델타 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4.3%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한진칼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백기사가 나와서 이제 KGCI가 좀 압박을 받겠다는 부분보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KGCI가 한진칼을 매입하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사고 산 주식을 다시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를 키우는 매매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담보대출로 나갔던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켜주거나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래에셋 대우가 주창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연장을 안 해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KGCI에는 실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한진칼의 추가 매입과 주가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뉴스는 백기사 등장하고 실탄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주가에는 악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소실됐다는 관점 쪽에서 한진칼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유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특유의 세 줄 무늬를 내세우던 아디다스가 두 줄 무늬를 사용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패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디다스라고 한다면은 세 줄 무늬가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독일의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의 아디다스가 이 세 줄 무늬, 이 로고를 갖고 이제 유럽 연합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세 줄 무늬가 아디다스만의 특색을 갖는다고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언론에 따르면은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이 아디다스 로고가 이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서 이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세 줄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화된 표시가 아니라 평범한 상징적 표시라고 좀 지적했고요. 이번 판결은 앞서서 두 줄 무늬를 사용해온 벨기에의 경쟁사죠. 슈퍼랜딩 유럽이 제기한 아디다스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그 특징이 부족하다면서 이
시퍼랜딩 유럽의 손을 들어줬던 그 제작권 사무소 결정 유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디다스 로고는 1949년 창업주죠. 아디다슬러가 처음 등록하면서 2014년 이 지직 재산권 사무소로부터 상표권을 부여받았는데요. 하지만 시퍼랜딩 유럽 측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로고의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 상표 등록 취소를 좀 요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상표권이 무효화된 아디다스는 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번 유럽연합 일반 법원의 판결로 다 또다시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아디다스가 로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디다스는 독일의 피트니스 월드 같은 이 두 줄 무늬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상표권에 대해서 승소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디다스 측은 유럽연합 법원 판결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번 결정이 세 줄 브랜드의 특정판에 한정되는 만큼 이 개괄적인 브랜드 보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폭스콘을 비롯한 중국의 생산 시설의 15에서 30%를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여파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시설의 최대 30%를 동남아시아로 이전시키기 위한 비용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그 사실이 언론에 나왔고요. 이번에 애플의 요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온 것으로 어떤 두 나라 간 분쟁이 해결돼도 이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이 지금 일본 쪽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생산 의존이 리스크가 좀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전 계획 이전을 좀 결정한 상태라고 지금 소식통은 전해주는 상태고요. 애플이 이런 생산시설 검토를 요청한 기업에는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과 페가트론, 그리고 위즈턴, 맥북 제조업체죠. 이 퀸타 컴퓨터와 이 아이패드를 조립하는 컴팔 전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에어팟을 제조하는 세계 업체들도 이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냈고요. 우선 외신들은 이제 중국을 대신해 아이폰을 생산할 유력한 국가로 인도와 베트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밖에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애플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고 지금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제품 3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폭스콘은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미국 시장을 애플 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생산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고요. 니케이는 애플이 하청 생산 업체들에게 조사 결과 보고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전한 생산지가 결정된다 해도 본격적인 조립 시작까지는 18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전했습니다. 한편 폭스콘이 투자한 그 미국 위스콘신주의 유력 신문에서 얘기가 따르면은 그곳에서 애플 제품이 앞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 좀 보도한 상태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이 폭스콘이 위스콘신주 마운트 플랜트 공장에서 생산할 이 제품 범위를 높이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 당초 제조하려던 이 LCD 디스플레이 외에 서브와 네트워크 제품, 그리고 이 자동 중앙 통제 기기 등이 공투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스콘과 이 위스콘신주 경제개발공사는 이 공장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비롯한 애플 제품의 조립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고요. 위스콘신 주 정부 문서에 따르면 폭스콘은 마운트 플레전트 공장을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고 직구장 15개 크기 규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해결돼도 이전 계획은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은 2017년 이후로 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말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글로벌 경기 비관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인 12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658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재개 가능성을 시도하면서 이 증가세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고요. 주요국 중앙은행의 그 비둘기
적 행보가 어떤 시장에 여파를 미치면서 이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 규모는 장중한 때 12조 5천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12조 4,740억 달러로 마감한 부분을 기록했고요. 아무튼 이 기록은 2016년 6월 기록을 웃도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은 2017년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부터 돌아섰는데요. 2018년 10월에 5조 7천억 달러에서 불과 6개월도 안 된 10조 달러대를 돌파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올 들어서 우선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비관적 인식이 확산된 여파로 지금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 그리고 또 모색하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이 우려가 나와주면서 국채 금리는 폭락세라는 분위기를 좀 전했고요. 작년 말이었죠. ECB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후에 유로존 내 마이너스 금리 회사채 발행도 좀 재개됐습니다.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평균 금리는 지금 1.76%에 지금 그쳤는데 작년 11월 2.51%에서 확연히 낮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권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10년물 금리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어떤 뉴욕 채권 시장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는 나란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에도 약 2년이라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증시 마감 후 거래에서 2% 아래 떨어졌다가 2% 떨어진 부분은 2016년 11월 이후에 처음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의 미군 드론 격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WTI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면은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직접적인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10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유가에 대한 100달러까지 좀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호르만즈 해협에서 그 유조선, 유람선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지금 최근에 그 피격 사건의 해협은 전 세계 그 유조선의 그 유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우디, 쿠웨이트 같은 이 산유국들의 어떤 이동 경로까지도 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큰 상황에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 1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오펙의 감산에 대한 감산이나 여러 가지로 감산에 대한 이행 경로나 봤을 때도 100달러까지를 하반기 때를 가기에는 지금 현재 그 WTI 가격과의 격차는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려 부분은 이러 부분이 유가의 상승 부분을 자극하고 있지만 100달러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100달러까지 가기에는 어떤 그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국제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다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에 이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으로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겠지만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으로는 나쁨 단계, 충북과 경상 내륙으로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오전까지는 짙은 미세먼지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은 23도, 울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광주와 전주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낮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낮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출항 시에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불안정한 대기가 계속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에 이어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는 소나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